22회나 살았는데 저게 끝이야? 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서 던지듯 말했습니다. 저는 모른 척 고개를 숙인 채 테이프로 대충 붙인 낡은 종이박스 하나를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없이 건넨 박스였습니다. 내 물건 정리한 박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스쳤습니다. 피식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22회를 살았는데 제자리가 박스 하나로 정리됐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22회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갈 수 없었습니다. 박스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옷까지 몇 벌만 들어있을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지워버렸습니다. 이유를 묻는 건 늘 제 몫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박스 하나에 담긴 것이 옷이 아니라 제 22회의 시간이라는 걸. 모든 일은 22회 전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2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베트남 공항에서 엄마와 작별하고 있었습니다. 22살 처음으로 한국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살아오면서 느껴본 것 중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응우애나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었고 엄마는 제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너무 컸고 사람들의 빠른 걸음소리에 눌린 듯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던 저를 남편 준혁이가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도 함께 계셨습니다. 준혁이는 친절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 침묵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에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은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1층은 세탁소, 2층이 집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자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방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면 돼. 방은 작고 이불은 낡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밥과 김치, 김치찌개가 놓였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이 타는 듯 매웠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공항에서 잡았던 엄마의 따뜻한 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제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낡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잘 살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22회를 살게 될 줄은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사람 대접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가족들은 거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고 저는 늘 부엌 바닥에 앉았습니다. 식탁이 아니라 차가운 타일 바닥이 제 자리였습니다. 내가 거기 앉으면 밥맛 떨어져. 부엌에서 먹어.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서 밥을 먹으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혼자 마치 개밥을 먹듯이요. 동네 슈퍼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계산대에 서자 주인은 외국인들 외상 많이 하던데 라며 의심했고 거스름돈은 제 손이 아닌 카운터 위로 던졌습니다. 굴러떨어진 동전을 무릎 꿇고 줍는 동안 뒤에서는 돈 노리고 온 베트남 여자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집에서는 세탁소 일이 당연했습니다. 공짜로 먹여주는 거 아니야 라는 말과 함께요. 손님들 앞에서도 저는 이름 대신 야, 응우엔으로 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예요. 베트남에서 왔는데 돈도 안 들고 좋죠. 저는 사람보다 물건처럼 소개되었습니다. 명절에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새벽부터 음식을 했지만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너는 다 먹고 나서 먹어. 1시간 넘게 서서 기다린 뒤 식어버린 음식을 부엌 바닥에서 먹었습니다. 큰 고모는 저를 이름 대신 베트남이라 불렀고 컵을 싱크대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잘 씻어놔. 딸 하영이가 자라면서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엄마 때문에 창피해. 그 말은 제 가슴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돈 주고 데려온 물건이었으니까요. 밤마다 엄마가 공항에서 잡아주던 따뜻한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2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처럼이 아니라 물건처럼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을 무렵 제 삶은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 준혁이가 도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통장을 확인하고서야 알았습니다. 돈이 이유 없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물어보자 준혁이는 통장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신경 꺼. 내 돈이야. 그 목소리는 이미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밤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집을 울렸습니다. 돈 갚아? 딸 하영이는 떨며 제 품에 안겼고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더 잔인했습니다. 제가 몇 년간 모아둔 돈이 이미 전액 인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제 도장을 훔쳐 쓴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따지자 준혁이는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무슨 내 돈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뺨을 맞았습니다.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고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보던 하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멍을 화장으로 가리고 세탁소로 내려갔지만 시어머니는 보고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는 돈을 찾겠다며 집안을 뒤엎었습니다. 말릴 수 없었습니다. 말리면 또 맞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외면하신다는 걸요. 그날 밤 우편함에서 빨간 독촉장을 발견했습니다. 빚 3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22살에 사랑을 믿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22해 동안 저는 아내도 엄마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맞아도 되는 존재, 버려져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날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준혁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음주운전의 무면허입니다. 벌금 300만 원 나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대부업체였습니다. 내일까지 안 갚으면 집 압류 들어갑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0만 원, 대부업체 빚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집 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이웃들이 힐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자마자 채권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돈 없으면 물건으로 대신 가져갈게요. 그들은 세탁기를 보며 가격을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 계셨고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제발이요.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베트남 여자가 무슨 돈이 있어? 도망갈 생각 말고. 그들이 나간 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만 원. 제 명의 계좌였지만 준혁이가 비밀번호를 바꿔놨습니다. 은행에 가서 재발급을 신청하려 했지만 도장이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여권도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숨겨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영이가 친구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가자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영이가 요즘 많이 산만해요. 집에 무슨 일 있나요? 하영이는 보건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가가자 돌아 누웠습니다. 엄마 오지 마. 창피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다 준혁이를 봤습니다. 술에 취해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비웃기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빚은 5천만 원, 통장도 도장도 여권도 없고 딸은 저를 거부하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돌아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면서 준혁이의 폭력은 노골적으로 심해졌습니다. 술만 마시면 돈을 찾으며 집안을 뒤졌고 없으면 저를 때렸습니다. 어느 밤에는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끌고 가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에 딸 하영이가 울며 말렸지만 준혁이는 아이마저 밀쳐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만둬. 짧은 외침에 준혁이는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고 준혁이는 손을 놓은 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도움도 위로도 없이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 뒤편 창고에 혼자 들어가 문을 잠그는 일이 잦아졌고 밤에는 방 안에서 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문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책상 앞에서 돈을 세고 계셨습니다. 지폐 묶음이 여러 개였고 그것을 작은 금고에 넣어 잠그셨습니다. 며칠 뒤에는 은행에 다녀오시더니 서류 봉투를 들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셨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전화로 변호사와 통화하셨습니다. 증거요? 제가 직접 봤어요. 며느리 맞는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무슨 뜻인지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가 돈을 달라며 난동을 부렸을 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어. 내 돈이야.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금고를 봤으니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모른 척 하셨을까요?
왜 참으라고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폭력 속에서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을 보며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평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을 무렵 저는 더는 견딜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아침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고 싶어요. 말을 꺼내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겠지. 그리고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주셨습니다. 이미 연락해둔 변호사라고 하셨습니다. 폭력과 도박을 직접 본 증인으로 나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구박하시던 분의 행동이라 믿기 어려웠습니다. 너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이어 처음 듣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참았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 그 말과 함께 잡아주신 손은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며칠 뒤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증거는 부족했고 남편에게 재산은 없었습니다. 위자료는 200에서 300만 원 정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허탈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만 되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준혁이를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해. 서명해. 폭력과 도박을 모두 알고 있다는 말에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조정날 준혁이는 양육권에도 미련 없이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정은 성립되었고 한 달 뒤 이혼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영이는 내가 데려가. 며칠 후 시어머니는 베트남행 비행기 표 2장과 현금 봉투를 내주셨습니다. 미안하다. 20년 동안 이유를 묻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출발날 아침 시어머니는 테이프로 대충 붙인 낡은 종이박스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내 물건 정리한 박스. 저는 그 무거운 박스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 속 시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공항에서도 비행기 좌석에서도 박스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무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비행기가 착륙하며 덜컹거렸습니다. 베트남이에요, 엄마. 하영이의 말에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밟는 땅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떠나던 날 마셨던 바로 그 공기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가득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해 짐과 박스를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엄마 집은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자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몸은 작아져 있었습니다. 의무엔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거칠어진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집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박스를 내려놓자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그건 뭐야? 시어머니가 주셨어요. 그날 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와 수군거렸습니다. 20년 살고 돌아온 게 박스 하나냐며 위자료가 적다며 비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 집은 조용해졌고 엄마는 말없이 제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음 날 혼자 집에 남아 박스 앞에 앉았습니다.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박스 옆면에 시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매직으로 삐뚤삐뚤 쓴 글씨였습니다. 내 물건. 세 글자였습니다. 찢어진 테이프 위로 다시 붙인 흔적도 보였습니다. 몇 번이나 뜯었다 붙였다 하신 걸까요? 문득 공항에서 박스를 건네시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던 그 얼굴. 그때는 차가워 보였는데 지금 생각하니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년 살고 박스 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이 테이프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도 체념도 아닌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옷가지는 조금뿐이었고 그 아래에서 현금 묶음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열 묶음. 5만 원권 모두 합쳐 5억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닥에는 보자기가 있었고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평생 끼던 금반지와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가 나왔습니다. 응우의 나. 첫 줄부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외국인 며느리는 도망간다는 말들 때문에 저를 의심했고 그래서 차갑게 시험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시험할수록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폭력적으로 변할까봐, 사람들이 저를 더 짓밟을까봐, 폭력을 보고도 막지 못한 자신이 이기적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20년을 참았다. 그래서 알았다. 너는 진짜였다고. 5억 원은 남편 사후 모은 재산과 제가 한국에 올 때 보냈던 지참금까지 모두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새로 시작해. 행복해야 해.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늦게 말해서 미안해. 저는 편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저를 지키려던 방식이었음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20년을 모두 보고 계셨고 전부를 남겨주셨다는 것을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 편지를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엄마도 함께 우셨습니다. 응우의 나, 그분도 많이 힘드셨구나. 엄마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보니 시어머니의 떨린 글씨가 보였습니다. 지워진 흔적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쓰셨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하영이도 방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저는 하영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사랑하셨대. 하영이는 금반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할머니 사랑해. 다시 보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뒤 엄마와 함께 동네 은행에 가서 돈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5억 원이 맞았습니다.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널 위해 평생 모은 돈이야. 내가 행복하게 쓰면 그분도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도 적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안아주기 한 번도 못했다. 이 돈이 그걸 다 메꿔줄 순 없겠지만 부디 이걸로 새 삶을 살아라. 내가 웃으며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돈을 모았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시험하면서도 동시에 저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금고에 돈을 넣으시던 모습, 변호사와 통화하시던 모습, 조금만 참으라던 말씀,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뭐 할 거야? 저는 하영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게 살 거야.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 창밖으로 베트남의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돈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존엄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차갑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5억 원 중 일부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베트남 전통 음식을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요리를 만들고 하영이는 방과 후 가게를 도왔습니다. 가게 이름은 정숙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하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보면 좋아하실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실 거야.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고 맛있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 관광객이 와서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한국말 잘하시네요. 네, 한국에서 20년 살았어요. 그 사람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베트남에 오셨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제 시간을 살려고요. 어느 날 오후 가게에 베트남 교육청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사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한국에서 오래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그 호칭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요? 네, 사장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일주일 뒤 저는 교실에 서 있었습니다. 20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가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칠판에 글씨를 쓰며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한국에 갔었습니다. 20년을 살았어요.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난 뒤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그날 저녁 하영이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쓸래. 응? 왜? 하영이는 연필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제일 강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엄마 부끄럽지 않아.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하영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차려주신 저녁을 먹고 하영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게는 20년 만에 처음 누려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스 안에 있던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응우예나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자랑스럽다. 너는 끝까지 사람으로 남았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나는 안다. 그 문장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차별과 폭력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사람다움을 잃지 않은 것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라고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하셨던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께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가게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 하영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늦게 말해서 미안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움은 시험이었고 침묵은 보호였으며 마지막 박수는 용서이자 축복이었다는 것을요. 22년은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끝에서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랑은 때로 따뜻한 말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보는 눈빛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설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요.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테이프로 붙인 낡은 박스 하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옷가지가 아니라 20년의 사랑이었습니다.